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이었죠. 한 나라의,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미국 특수부대에게 체포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뉴욕으로 압송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마약 테러리스트 수탕. 네, 마약 테러 혐의였죠.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인 인도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미국, 그리고 심지어 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바로 그 카르텔을 겨냥한 작전의 신호탄이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자료들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광석화와 같았던 그 체포 작전의 재구성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공식 발표 이면에 숨어 있다는 또 다른 시나리오. 또 이 사건이 중국과 한국에 던지는 파장까지 자료들이 제시하는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작전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네, 보통이 아니었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항공기가 150여 대, 그리고 지상군, 또 작전의 성패를 갈랐을 그 비밀 요원들까지 아주 오랜 기간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기습작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 비밀 요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침투한 요원들이 보낸 정보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 정보 덕분에? 그렇죠. 그들 덕분에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마두로의 여러 안전가옥 중에서 정확한 위치, 그것도 침실까지 단숨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침실까지요? 네. 자료에 묘사된 장면을 보면 잠들어 있던 마두로 부부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냥 제압당합니다. 정말 완벽한 기습작전이었네요. 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평화롭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교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두로의 경호팀, 특히 쿠바 출신 정예 요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쿠바 요원들. 네, 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80여 명이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80명이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생포하는 작전임을 감안하면 그 이면의 치열함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뭐랄까, 약간 기이하기까지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로 마두로 본인의 반응이에요. 반응이요? 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굿나잇, 해피 뉴 이어. 굿나잇, 해피 뉴 이어라니. 아니, 체포되는 순간에 할 말인가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걸 체념한 독재자의 마지막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뭐랄까 예상이라도 한 듯한 그런 계산된 반응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대사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더 큰 정치적 게임의 일부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태도였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두 가지 얼굴,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표한 공식적인 명분. 바로 마약 테러 혐의. 그렇죠. 마두로가 콜롬비아 반군 FRC와 손잡고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시켰다. 그래서 미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마약 테러리스트다 이겁니다. 근데 이 혐의 자체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고 추적해 왔으니까요.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명분도 없었을 거고요. 그럼요. 하지만 자료들은 바로 여기서 잠깐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실제 목표는 다른 데 있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깊숙한 곳, 바로 이들이 말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는 분석을 내놓는 거죠. 이건 정말 거대한 주장이라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당연히 근거가 중요하죠. 자료들이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 꼽는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활동입니다. 아, SNS요? 네. 마두로 체포 작전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막 타전되던 바로 그 시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영상 같은 거요. 네네. 그런 부정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올렸다고 해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시점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 자료들의 시각입니다. 바로 이곳이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묵적인 메시지였다. 이런 해석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야광을 잡는 거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의 배후를 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이 주장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이거 대체 실체가 뭘까요? 무슨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개념인데 자료들이 그리는 구조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카르텔의 기술적인 발원지로 지목되는 곳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스마트매틱. 네, 이 회사가 만든 전자투표 시스템이 수많은 선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부정선거 기술의 온상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베네수엘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거죠. 바로 그 점이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투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언급되나요? 네, 스마트매틱의 기술이나 그 방법론이 미국의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루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자료들의 주장입니다. 도미니언 그리고 미루 시스템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회사다라는 물증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나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패턴 이런 것들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발원지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과 한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연결망. 그럼 이 거대한 구조의 정점, 즉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배후는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나요? 바로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입니다. 중국이요? 네, 베네수엘라가 기술을 제공하는 공장이었다면 중국은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자금을 대는 본사 역할을 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주장이네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들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제기됐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여러 의혹들을 다시 소환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술적 조작 의혹입니다. 기술적 조작. 당시 CIA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다는 한 인사의 폭로를 인용하는데요. 도미니언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트럼프 표 270만 표가 삭제되었다. 270만 표요? 네, 그리고 특히 경합주였던 펜실베니아에서는 22만 1천 표가 트럼프에게서 바이든에게로 넘어갔다고 주장됐습니다. 물론 이건 당시 선거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주장이죠. 네, 그건 분명히 해야겠네요. 기술적인 것 말고 또 뭐가 있죠? 아주 아날로그적인, 물리적인 증거에 대한 주장도 나옵니다. 바로 위조 투표지 의혹이에요. 위조 투표지요. 네, 애리조나주에서 투표지를 감식한 한 포렌식 전문가가 공식 용지랑 재질이나 인쇄 상태가 다른 가짜 투표지 2만 5천 장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유권자 식별 코드까지 아주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는 폭로였고요. 마지막은 그럼 뭔가요? 마지막은 절차적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의혹입니다. 절차적 허점.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발송한 우편 투표 용지의 총량보다 회수된 투표지가 100만 장 가까이 더 많았다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발송한 것보다 회수된 게 더 많잖니. 그렇죠. 또 조지아주에서는 특정 시민단체가 노숙인들의 명의를 대거 도용해서 유권자로 허위 등록한 뒤에 이들에게 배송된 투표용지로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의 이면에는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응징이라는 목표가 숨어 있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 주장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파장은 베네수엘라에만 머물지 않을 텐데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부터 보죠. 자료에 따르면 마두로는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바로 직전까지요. 네, 그 정도로 중국의 핵심 파트너였고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온 거죠. 그럼 마두로가 사라졌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역시 경제적인 손실이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같은 걸 담보로 쏟아부은 투자금이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80조 원이요. 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이 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략적인 측면이죠. 미국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남미 대륙에 박아놓은 가장 중요한 쐐기가 빠져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만약에 마두로가 미국 수사 과정에서 입을 열어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는 경우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히면서 걷잡을 수 없는 외교적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죠. 이 사건 이후에 한국, 특히 해외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자료들은 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마두로의 특징, 예를 들면 친중 노선이라던가 선거 관련 의혹, 사법부 장악 시도 같은 점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과 유사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코리안 마두로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코리안 마두로요? 네, 마두로의 체포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국제자유주권연대라는 곳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료에 나온 이 성명서의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라. 둘째, 과거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복직시켜라. 잠시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복직까지요.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논란이 많은 전자개표기와 사전 우편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넷째, 국민의힘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급진적이고 강경한 내용의 요구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가 수감된 곳의 환경이 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네요. 네, 그가 수감된 곳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턴 구치소, 약칭 MDC입니다. MDC. 이곳은 미국 내에서도 악령이 아주 자자한 곳으로 자료에서는 지옥과 같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지옥과 같다니. 어느 정도길래요? 묘사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배식되는 음식에서 바퀴벌레나 구더기가 나오는 건 예사고요. 샤워실은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고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특히 2019년 겨울에는 정전 사태로 일주일 가까이 난방이 끊겨서 수감자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 연방 공선 변호사는 이곳을 구치소에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잘못되는 곳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수십 년간 대통령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그런 환경에 던져진 거군요. 네, 바로 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강력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플리바게닝, 즉 유죄 협상 제도의 가능성입니다. 유죄 협상. 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제도죠.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마두로가 지옥 같은 MDC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감형을 조건으로 검찰의 재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자료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정말 만약에 마두로가 입을 연다면 이건 단순한 폭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한 범죄 자백이 아니죠. 만약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주장처럼 그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라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카르텔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자금의 흐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의 개입 수준과 방식에 대해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네. 이건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사건을 한 독재자의 몰락이라는 개인적인 서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두로 개인의 유무죄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하지만 이 자료들이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신뢰하고 있는 투표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가 과연 보이지 않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우리가 던져볼 만한 또 다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폭력적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은 어쨌든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군사행동이었으니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고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단 한 사람, 니콜라스 마두로의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침묵 혹은 폭로가 가져올 미래를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